나미비아, 남북한 외교전의 교차점 형제 vs 실리 앤드 조준화. 대한민국이 아프리카 외교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두기 시작한 배경에는 북한의 적극적인 아프리카 외교가 있었다. 6.25 전쟁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해야 했던 남한과 북한은 1960년대 여러 아프리카 국가가 독립하면서 아프리카 국가들과 수교 체결을 위한 외교전을 치열하게 벌였다. 특히 1970년대 남한은 북한이 비동맹 운동과 아프리카 독립운동을 외교 무대로 활용하자 이에 맞서기 위한 외교 전략으로 매년 친선사절단을 파견하는 등 아프리카에 외교적 공을 들이기 시작했다. 냉전 시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받기 위한 외교전이었다. 양측은 아프리카의 신생 독립국들을 대상으로 경제적 이념적 연대를 각각 시도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역사적 유대감은 국제외교 지형 속에서 아프리카 국가들과 관계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이해한다면 나미비아는 굉장히 흥미로운 사례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남한은 나미비아가 독립을 쟁취한 1990년 이후부터 수교를 체결했지만 북한은 나미비아의 해방운동 초기부터 적극 개입했기 때문이다. 이미지 확대 아프리카 나미비아 지도. 아프리카 나미비아 지도 제작 양진규. 1884년 독일의 보호령으로 식민 지배를 받은 나미비아는 1904만 1908년 헤레로 HERERO와 남아NAMA 민족을 대상으로 한 독일의 집단 학살을 겪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남아프리카 연방의 위임 통치를 받았다. 이에 따라 인종에 의한 분리와 차별을 정당화하는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의 직접적 지배를 받았다. 당시 남서아프리카에서는 1960년대부터 독립운동이 본격화됐다. 그 중심에는 남서아프리카인민기구 SWAPO가 있었다. 이미지 확대 나미비아 독립기념관. 나미비아 독립기념관. 나미비아 수도 빈트후크에 있는 독립기념관 조준화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북한은 이러한 해방운동에 일찍이 개입했다. 스스로 사회주의 탈식민 중견국가로 자처한 북한은 SWAPO를 형제민족으로 규정했다. 평양에서 간부들을 훈련하는 등 군사정치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실제로 나미비아 독립박물관에는 SWAPO의 당수이자 나미비아 초대 대통령인 샘 누조마를 비롯한 SWAPO 관리들이 독립 전 평양을 정기적으로 방문한 자료들을 전시하고 있다. 특히 나미비아는 6.25 전쟁 당시 유엔군 일원으로 참전한 남아프리카 연방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전신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 이 점에서 북한은 나미비아의 독립운동을 반제국주의 반미투쟁의 연장선으로 인식했다. 이에 따라 좀 더 적극적인 외교적 접근이 가능해졌다. 더욱이 북한의 천리마 운동과 같은 자립적 민족경제 모델 역시 식민과 수탈의 상처를 지닌 아프리카 국가들의 하나의 대안적 발전 모델로 소개되기도 했다. 이미지 확대 나미비아 국립영웅묘지. 나미비아 국립영웅묘지. 북한이 지어준 국립영웅묘지 조준화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1990년 나미비아가 독립을 쟁취한 이후에도 북한과 나미비아는 긴밀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다. 2017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이행이 한창일 때조차 북한 만수대 해외개발회사 그룹은 나미비아에서 여전히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 빈트후크 중심부 로버트 무가베 거리에 있는 독립기념관 2014년 준공과 나미비아 대통령궁 2008년 준공, 남쪽 외곽의 국립영웅묘지 2002년 준공 등을 북한이 설계하고 시공했다. 군사장비 제공, 기술인력 파견 등 협력도 계속됐다. 심지어 유엔의 대북 제재가 강화된 이후인 2010년도에도 북한은 나미비아의 탄약 공장을 건설한 정황이 확인될 만큼 양국 관계는 깊고 오래됐다. 이에 비해 남아공 등 반공진영 국가와 관계에 초점을 맞췄던 남한의 아프리카 외교는 나미비아 독립운동에 대한 외교적 지지나 협력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외교사료원에서 공개된 국교 수립 나미비아 외교 문서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북한의 비동맹 외교를 견제하기 위한 대응 전략으로 나미비아 문제에 대해 적절한 관심을 보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 정부는 1979년 유엔에서 모금하는 나미비아 기여금의 1만 달러를 기부했다. 이어 1980년 유엔 반아파르트헤이트 특별위원회가 주최한 국제인종차별철폐의 날 행사에 5만 달러 기부를 서약했다.
또 잠비아 소재 나미비아 훈련원을 짓기 위해 SWAPO 대표부에 이를 공식 제의하는 등 나미비아 독립 후 수교를 위한 사전 기반 조성 노력도 아끼지 않았다. 흥미로운 점은 나미비아가 독립 이후 남한과 북한 사이에서 단순히 이념적 편향을 보이지 않은 채 자국의 역사적 경험과 실용적 판단에 기반해 균형 외교를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과 관계는 해방운동의 연대와 역사적 기억의 바탕을 두고 지속되고 있다. 남한과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한 개발협력과 미래지향적 협력이 모색되고 있다. 이는 탈식민 이후 아프리카를 비롯한 신생 독립국들이 단순한 외세 추종국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이들 스스로 정체성과 국익을 기반으로 국제 질서에 개입하고 있다. 특히 나미비아 독립 이후 줄곧 집권당을 이어온 SWAPO의 남북한에 대한 인식은 세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 해방운동 과정의 경험과 기억이 있는 시니어 그룹은 북한 해방운동의 도움을 갚아야 하는 것으로 기억한다. 이에 비해 주니어 그룹은 실리에 기반한 남한과 새로운 관계의 물꼬를 틀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미지 확대 샘 누조마와 김일성 샘 누조마와 김일성 나미비아 초대 대통령 샘 누조마가 평양을 방문해 김일성과 찍은 사진이 독립기념관에 걸려있다. 조준화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미비아 정부는 독일 정부의 집단 학살에 대한 보상금약 11억 유로 1조 7,305억으로 친환경 수소 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도 각각 나미비아에서 생산되는 히토류 확보를 위한 진출에 적극적이다. 중국은 자원 협력뿐만 아니라 우주 개발 분야에서도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한국은 나미비아와 협력을 확장하지 못하고 있다. 2023년 기준 나미비아의 불평등 지수는 59.1로 남아공에 이어 아프리카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2024년 나미비아 국민 총생산 명목 GDP는 127억 7천만 달러 약 17조 3천억 원로 세계은행 기준으로는 고소득국에 해당한다. 이러한 분류로 인해 개발협력 대상국에서 제외됐고 의미 있는 산업경제 및 프로젝트에도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 원조의 개념은 단순 소득 수준을 넘어 사회 취약계층을 포괄하는 지원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고려할 때 국민소득은 높지만 불평등 지수가 높은 나미비아와 같은 국가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한국의 아프리카 외교 관계를 심화하고 확장하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미비아는 남한과 북한 간 외교의 교차점에서 탈식민주의적 역사와 냉전 이후의 실용, 외교가 어떻게 결합하고 충돌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다. 동시에 냉전 시대의 기억이 오늘날 외교 관계와 전략적 선택에 여전히 깊은 흔적을 남기고 있음을 말해준다. 남북한이 펼쳐온 아프리카 외교는 더 이상 단순한 이념의 확산 경쟁이 아니다. 역사적 정당성과 미래지향적 협력이라는 두 층위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에 의해 선택되고 재해석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대아프리카 외교도 개발협력 차원뿐 아니라 상호 발전을 위한 외교적 자원 마련과 관심이 시급하다. 이번 칼럼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지원으로 수행된 2024 통일평화 기반 구축 사업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민주콩고 M23 반군의 동부 장악한국의 핵심 광물 확보 전략 앤드 김광수 콩고민주공화국 민주콩고의 투치족 반군 M23은 2025년 현재 북키부와 남키부의 주요 도시를 점령했다. 이에 따라 민주콩고의 영토 주권과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이들의 군사적 확장은 민주콩고 동부 지역과 대호수 지역 불안정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유엔은 르완다군이 M23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며 무기까지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M23이 군사행동을 통해 동부 지역을 장악하려는 전략적 목적과 의도에 대한 다각적 분석이 필요하다. M23은 올해 1월 2728일 양일간의 공세로 북키부 주도 고마를 점령한 데 이어 2월 16일에는 남키부 주도 부카부까지 장악했다. 2월 18일에는 키부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 우비라로 가는 관문인 카마뇰라까지 점령했다. 이번 M23의 공격은 3년 전과 비교해 매우 빠르게 전개됐으며 민주콩고 동부 전역을 장악하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미지 확대 콩고민주공화국 동부 분쟁지역 도시 지도 콩고민주공화국 동부 분쟁지역 도시 지도 제작 양진규
M23이 국경 도시 카마뇰라를 점령함에 따라 부룬디와 직접 국경을 접하는 형태로 대치하게 됐다. 이는 민주콩고를 지원하는 부룬디와의 충돌로 전쟁이 확대될 수 있는 국면으로 이어지고 있다. 카마뇰라는 부룬디의 상업수도 부준부라에서 민주콩고의 루붕기, 상게, 우비라로 가는 중요한 전략 지역이다. 또 카마뇰라는 부룬디와 민주콩고의 가툼바-스카빈비라 국경에서 약 75 떨어진 전략 요충지다. 지난 4년 동안 극심한 연료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부룬디가 이곳을 통해 연료를 공급받고 있다. M23이 북키부 주도 고마 북쪽 부템보까지 진격하자 키부 지역이 최종 목표가 아닐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는 르완다의 영토 확장 야망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다. M23이 킨샤사 민주콩고 수도까지 진군하겠다고 위협한 후 민주콩고 북중부의 키상가니와 남부의 광산 도시 루분바시는 이미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 상황으로 볼 때 M23이 광물이 풍부한 키부 지역 전역 12만 4천이를 지속해서 통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는 르완다가 실질적으로 자국 면적의 약 5배에 달하는 새로운 영토를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 키부 지역은 대한민국 면적 10만 432보다도 더 크다. 이미지 확대 민주콩고 동부 북하부를 장악한 투치족 반군 M23 대원들. 민주콩고 동부 북하부를 장악한 투치족 반군 M23 대원들이 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민주콩고 동부 지역 분쟁과 폭력 원인은 민족 집단 간 경쟁으로 자주 묘사되고 있다. 하지만 민족 집단의 경쟁을 도구로 이용한 것이 더 중요한 원인으로 꼽힌다. 1998년에 발발한 제2차 콩고 내전 2003년은 자원에 대한 탐욕이 주요한 배경으로 지목되곤 한다. UN 보고서에 따르면 우간다와 민주콩고의 군 지휘관과 정치 지도자, 그리고 비양심적인 기업가가 결탁해 소위 엘리트 네트워크를 구성했다. 엘리트 네트워크는 민주콩고 동부 지역의 콜탄 다이아몬드 금원목을 약탈하고 지역 경제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트워크는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했다. 제2차 콩고 내전 당시 르완다와 우간다는 자원 약탈 의도를 감췄다. 르완다와 우간다는 비밀리에 민족 집단을 기반으로 한 무장 조직을 지원하고 필요할 경우 이들을 이용했다. 이 무장 조직 간의 전투는 대부분 결정적인 승리나 패배로 이어지는 전면전을 선호하지 않았다. 이들의 전략은 지역 불안정을 유지하면서 대규모 약탈을 가능하게 하는 군사화의 목적이 있었다. M23은 투치족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이는 현재 르완다의 정치 경제 안보 전략과도 밀접하게 연결됐다. M23은 동부 아프리카 불안정의 핵심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들의 군사활동은 분쟁 광물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결됐다. 2024년 4월 M23은 민주콩고 동부에서 세계에서 가장 생산적인 콜탄 광산 중 한 곳인 루바야를 점령했다. 루바야는 연간 1,000톤이 넘는 콜탄을 생산한다. 이는 전 세계 공급량의 15, 민주콩고 수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M23은 루바야를 차지하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행정체계를 수립했다. 채굴자와 상인에게 허가서를 발급하고 각각 25달러 약 34,000원과 250달러 약 34만원의 연회비를 부과했다. M23은 광산 노동자의 임금을 2배로 올려 그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콜탄 일당 세금 7달러 약 9,500원을 부과해 루바야에서 콜탄세 수입으로 한 달에 약 80만 달러 약 10억 8천만 원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UN 보고서는 콜탄이 르완다를 경유해 국제시장으로 수출되는 과정을 통해 대호수 지역 광물 공급망의 작동 방식을 보여준다. UN 전문가 그룹은 M23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진 르완다가 글로벌 공급망을 담당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M23은 루바야를 점령하기 전부터 이미 콜탄 사업에 관여해 도로를 봉쇄하고 통행세를 부과했다. 광물 거래의 상당 부분은 르완다로 가는 M23 통제 구역을 거쳤다. 르완다는 민주콩고 동부 지역의 불안정으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다. 르완다로 수출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이 같은 사실을 방증하고 있다. 이미지 확대 르완다에서 민주콩고로 국경을 넘어가려는 중국 트럭과 물자들. 르완다에서 민주콩고로 국경을 넘어가려는 중국 트럭과 물자들. 르완다 루시지 지구의 창구구 국경에서 민주콩고. 북하부로 가는 국경을 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중국 트럭과 물자들.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에 도착한 차량을 운전사가 부카부까지 운반한다. 김광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출입 통계는 우간다와 르완다가 분쟁 광물 유통에 깊이 관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우간다의 주요 수출품 중 하나인 금은 상당 부분이 민주콩고에서 채굴된 것이다. 또 2019년 기준 전 세계 콜탄 생산량의 40는 민주콩고에서 나왔지만 실제 대량 수출은 르완다를 통해 이루어졌다. 민주콩고는 세계 최대 콜탄 생산국임에도 수출량이 상대적으로 적다. 하지만 매장량이 거의 없는 이웃국가 르완다와 우간다, 부룬디가 각각 3위, 9위, 11위의 콜탄 수출국에 이름을 올린 사실은 분쟁 광물 유출 구조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민주콩고는 구리와 코발트, 다이아몬드, 콜탄, 금 등이 채굴되고 있다. 특히 전략적 자원인 핵심 광물이 풍부하다. 민주콩고의 카탄가와 이웃한 잠비아를 관통하는 구리 벨트카퍼 벨트 중앙아프리카의 구리 생산지대로 잠비아와 민주콩고의 국경지대에 위치해 게카마인 광산이 있다. 이 광산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코발트와 구리가 매장돼 있다. 기술 발전과 국제시장의 수요는 민주콩고 동부 지역의 자원 착취와 분쟁의 양상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2000년께 휴대전화 등에 사용되는 콜탄 가격이 급등하면서 광산 채굴 붐이 일었다. 이는 심각한 환경 피해와 함께 지역 내 분쟁을 더 격화시켰다. 한편 일본과 서유럽에서 납 사용을 제한하는 법이 제정됨에 따라 주석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늘었다. 민주콩고의 광물 자원은 전쟁을 지속시키는 원동력이자 평화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민주콩고의 자원에 대한 탐욕은 역사적으로 폭력과 분쟁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 또 동부 지역에서 무장 조직이 준동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다. 무장 조직은 주석, 탄탈룸, 텅스텐, 금 등 4가지 주요 광물을 거래함으로써 매년 약 1억 8천만 달러 약 2,440억 원을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민주콩고 동부 지역에서 반복되는 분쟁과 천연자원의 불법적인 개발 사이에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이 지역에서 나오는 광물 자원은 르완다와 우간다, 부룬디를 포함한 인접국가를 통해 수출하고 있다. 특히 우간다와 르완다는 민주콩고로부터 광물을 밀수해 직접적인 이익을 얻고 있다. 광물 자원은 주로 동아시아, 특히 말레이시아와 태국, 중국과 인도로 선적돼 수출된다. 이곳에서 재련된 광물 자원은 다국적 기업에서 구매한다. 다국적 기업은 이러한 유통망이 불법임을 알고 있다. 그러나 낮은 가격으로 자원을 확보할 수 있어 거래를 중단하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술 발전의 이면에는 선진국이 민주콩고 동부 지역의 분쟁 광물을 구매함으로써 무력 충돌에 자금을 대는 셈이다. 이미지 확대 민주콩고 구리 광산의 구리 원석. 민주콩고 구리 광산의 구리 원석. 민주콩고 코레지 구리 광산에서 선별 작업을 하는 구리 원석. 구리 함유량이 약 3,060인 경우에 푸른색 또는 청록색을 띈다. 김광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마이클 클라렌은 저서 21세기 국제자원 쟁탈전 에너지의 새로운 지정학에서 오늘날 아프리카를 매력적으로 만든 이유는 중요한 자원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유럽연합EU는 2024년 2월 르완다와 중요 광물에 대한 또 다른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 시기는 M23의 영토 확장이 한창이던 시점이다. 이 협정은 EU가 2024년까지 2천만 유로 약 318억 원을 추가로 제공해 르완다군이 모잠비크 북부의 군사활동을 지원하도록 했다. 모잠비크 북부에서 르완다군은 프랑스, 토탈에너지의 활동을 위협하는 이슬람 반군 집단을 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1960년대 중반 미국은 자이르 현재의 민주콩고의 모부투 독재 정권을 지원하고 30년 이상 현지 광물에 접근할 수 있었다. 2010년 7월 미국은 민주콩고 UN 전문가 그룹의 권고에 따라 도드-프랭크법 다드-프랭크 액트를 제정했다. 이는 분쟁 광물 구매를 제한하는 조치였다. 해당 법안은 민주콩고와 인접국가의 광물, 밀집 지역과 교역로, 무장 세력이 통제하는 지역에 대한 지도를 작성하고 기업의 광물 구매를 제한하도록 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미국의 새로운 경쟁자 중국은 2008년 구리와 코발트를 채굴하는 대가로 도로,
철도, 병원, 학교, 2개의 대학을 건설하는 자원 마이너스 인프라 교환 계약을 맺고 민주콩고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캐나다는 아프리카 광업 부문에서 초강대국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2004년 전문가 패널은 천연자원 불법 착취와 관련해 민주콩고가 전쟁을 하는 동안 캐나다의 9개 기업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지침을 위반한 혐의를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캐나다 전체 투자의 91가 아프리카의 8개 국가에 집중되고 있다. 그중 남아프리카 공화국 25.6과 민주콩고 17.8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23년 2월 27일 핵심 광물 확보 전략을 발표했다. 전기차와 2차 전지, 반도체 분야 공급망 안정화에 우선 필요한 10대 전략 핵심 광물로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 그리고 5종의 희토류를 선정했다. 핵심 광물은 가격 변동성과 공급 불안정성이 크다. 위기 상황에서는 국내 산업과 경제 전반에 중대한 파급 효과를 미친다. 이에 따라 경제 안보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공급망 다변화 전략이 필수적이다. 물론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 MSP의 자원동맹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아프리카 진출과 관련 위험 요인이 크다는 이유로 투자와 진출이 어렵다는 말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미국, 중국, 캐나다 등 다른 국가의 사례를 볼 때 타당한 이유가 되기 어렵다. 아프리카의 전략 광물 확보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는 장기 진출 전략을 마련하고 주요 파트너국과 공동 프로젝트 추진도 병행해야 한다.